지금 듣고 계신 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입니다.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을 거쳐 영국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물결이 파도치는 영국의 16세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백년전쟁으로 대표되는 중세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근대의 세계. C장조의 밝은 선율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련한 슬픔을 간직한 듯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의 선율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만 브리튼과 웨섹스 왕국까지의 파트 1, 그리고 윌리엄 1세의 노르만 정복 이후의 노르만 왕조와 플랜테제넷 왕조 시대를 다뤘던 파트 2,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의 태동기인 튜더 왕조 시대를 만납니다. 영어권 문화의 발전과 성장 파트 3의 챕터 1, 대영 제국의 태동, The Tudor Dynasty, 장미전쟁과 종교개혁기의 튜더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백년전쟁 토막 상식을 통해서 전시간 리뷰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경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거수경례가 기사들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네요. 투구를 쓰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기사들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예의였다고 하네요. 결투를 벌일 때는 자신의 급에 맞는 기사들끼리 맞붙어야 하거든요. 내가 상대하고 있는 적군이 귀족인지 아니면 또는 귀족이라 할지라도 하급 귀족인지 아니면 대귀족인지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만남의 첫 단계이자 예의는 투구에 바이저를 올리는 일이었죠. V-I-S-O-R, 바이저입니다. 그 투구에 바이저를 올리는 동작이 맨 오른쪽 회색 군복을 입은 군인의 경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해군은 뱃일을 하다 보면 손이 더러워져서 손바닥을 보이는 경례를 하면 더러워진 손바닥이 보여지기 때문에 손바닥을 가리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파란색 군복을 입은 군인의 경례와 같은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를 누볐던 영국 해군의 경례 동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경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왕 이야기한 김에 기사와 기사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름다운 여인과 늠름하고 용감한 기사.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장르를 로만스라고 합니다. 로망스어로 쓰여진 이야기라는 뜻인데 로망스어는 로마의 언어라는 뜻이죠. 따라서 로망스어는 과거 로마의 지배 지역이었던 언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 등을 포함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영어는 게르만어에 속하죠. 주로 기사들의 무용담과 기사들과 여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다 보니 로만스는 공상적이고 서정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한자어로 옮겼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낭만이죠. 한자어 뜻풀이로는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너무 낭만적이야 라고 할 때의 그 낭만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뭔가 꿈꾸는 것만 같고 뭔가 우아하고 아름답기만 할 것 같은 로맨스, 기사도.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림은 우아한 귀족 여인으로부터 또는 여왕에 의하여 기사의 직을 부여받는 의식을 그린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로맨스에 등장하는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기사도에 대한 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기사들의 속성은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 치열하게 싸우는 거친 폭력성이거든요. 여기 성 안에서 편안하게 볼 때야 밖에서 싸우는 기사들이 멋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야만적인 폭력성으로 생명을 다투는 자들이었고 사회는 이들의 그 거친 폭력성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이 11세기 로맨스 문학 롤랑의 노래에 실렸던 기사도의 내용입니다. 멋진 말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여기 기사도의 세 번째를 거꾸로 읽어보면 야, 힘 좀 있다고 약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기사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기사도는 다시 말하면 거친 폭력 집단에게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양반들 중에서 유교적 덕목을 준수하는 진짜 선비들이 빛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많은 기사들이 이러한 기사도 Chivalry Code를 준수하며 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모델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정말로 백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기사도에 해당하는 신라화랑의 세속오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해요. 백년 전쟁에 패한 영국은 그 후 30년간 또 다른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말로 징글징글한 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전쟁은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 또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었을까? 현대에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고 생산과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이 두 가지,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에 살고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동시대인들이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No war,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장미전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땅에 있던 비옥한 영지를 잃은 영국은 귀족들이 차지했던 재산의 총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귀족들의 불만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전쟁에 패한 리더, 즉 그 당시 왕이었던 헨리 6세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흑태자 에드워드, 그의 아들이 에드워드 3세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리처드 2세입니다. 와트 타일러의 난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었죠. 그런데 이 리처드 2세는 에드워드 3세의 사남 랭커스터 공 존의 아들 헨리와 갈등하게 되고 결국 밀고 당기는 권력 다툼 끝에 헨리가 헨리 4세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플랜테제넷 왕조에서 랭커스터 왕가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위는 보통 큰아들이 계승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되죠. 저번에 백년 전쟁 얘기할 때도 프랑스 샤를 4세 사후 그 사촌인 필립 6세가 즉위하면서 카페 왕조가 발로아 왕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봤었잖아요. 이렇듯 왕위 계승에 있어 그 흐름의 큰 줄기가 바뀌게 될 때 왕조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1세의 노르만 왕조가 그 딸 마틸다의 아들로 즉 모계의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마틸다의 아들 헨리 2세의 부친이었던 조르주아 5세의 별칭 플랜테제넷의 이름을 따서 플랜테제넷 왕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에드워드 3세 이후의 왕 리처드 2세에서 헨리 4세로 가면서 왕가를 이어받는 가문이 바뀌게 되고 그 가문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헨리 4세 아버지 존이 그 영지가 랭커스터였으니 이 가문의 이름은 랭커스터 가문이 되는 거죠. 랭커스터 가문은 헨리 4세, 헨리 5세, 그리고 헨리 5세와 프랑스 공주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헨리 6세까지 이어지는데 이 헨리 6세에게 에드워드 3세의 사남 요크 공작 에드먼드의 손자인 리처드와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반란을 일으켜 에드워드 4세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른바 요크 가문의 왕위 계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에드워드 5세, 리처드 3세로 이어지죠. 이 에드워드 5세와 리처드 3세 이야기도 영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4세 이후 그의 아들 소년왕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이 숙부였던 리처드 3세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곤히 자고 있는 두 아이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아이의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며 그들이 유폐되었던 런던탑에 유령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단종과 수양대군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이름은 참 예쁜 장미전쟁. 하지만 이 두 가문이 각각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를 가문의 문장으로 쓰고 있어서 이 전쟁의 이름은 장미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자는 사실상 요크 가문도 아니고 랭커스터 가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표면상으로는 빨간 장미의 랭커스터 가문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주인공의 이름은 헨리 튜더, 즉 튜더 가문의 헨리입니다. 랭커스터 직계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죠? 랭커스터 가문의 반개 헨리 튜더는 요크 가문의 즉 하얀 장미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여 두 가문은 결합하고 빨간 장미 안에 하얀 장미가 담겨진 튜더 가문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진만 봐서야 너무 복잡해서 다시 한번 장미전쟁의 개요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미전쟁의 디테일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이봐.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니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요크 가문은 에드워드 3세의 네 번째 아들로 시작된 가문이긴 하지만 둘째 아들의 딸이 우리 할머니 뻘이니
우리 가문은 서열 둘째라고도 할 수 있다고. 큰형님이었던 흑태자 에드워드의 후손이 없으니 둘째와 넷째의 혈통이 흐르는 우리 요크 가문이 이제 왕위를 이어야겠다. 어이, 헨리 6세, 그만 물러나. 저 녀석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 지금 왕위는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이신 곤티의 존의 아들 헨리 4세로부터 시작된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넷째 아들의 후손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둘째 아드님이 혈통을 주장하지만 그분의 딸에서 시작한 혈통이잖아. 왕가는 남성 승계가 우선이라고. 나는 위대한 헨리 4세의 조카이자 현재 왕의 삼촌인 랭커스터 가문의 수호자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는 너희 가문을 응징할 것이다. 지금 들으시는 대화는 요크 가문의 요크 공작 리처드와 헨리 6세의 섭정이자 랭커스터 가문의 대표격인 서머셋 공작 에드먼드 보퍼트의 대화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구성해본 것입니다. 백년전쟁에 패배한 힘없는 왕이며 정신 착락 증세로 병약해진 헨리 6세. 그의 약해진 권력의 틈을 타서 요크 공작 리처드가 헨리 6세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이죠. 이 둘은 각각의 가문을 대표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는데요. 배신과 암투로 점철된 장미전쟁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 살피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 요크 가문의 요크 공작 리처드와 랭커스터 가문의 서머셋 공작의 전투로 시작된 배신과 암투로 가득했던 장미전쟁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족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들 중 장미전쟁과 관련된 이들은 3남인 존, 4남인 에드먼드입니다. 각각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뿌리가 되죠. 흑태자 에드워드의 아들 리처드 2세와의 갈등 끝에 리처드 2세를 몰아낸 헨리 4세가 랭커스터 가문의 첫 왕이 됩니다. 헨리 4세 다음으로 왕위는 헨리 5세로 이어지죠. 헨리 5세는 트로아 조약에 따라 샤를 6세의 딸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공주 캐서린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러나 헨리 5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일찍 죽어버리고 캐서린은 자신의 시종이었던 웨일즈 출신의 하급 귀족 오웬 튜더와 재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에드먼드 튜더를 낳죠. 이들의 손자가 헨리 튜더가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에 참 흥미로운 소재가 아닌가요?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전개네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면 개연성 없는 전개로 무척이나 비난을 받을 법한 막장 스토리 아닌가요? 자, 적국이었던 프랑스 공주와 영국 청년왕의 결혼, 그리고 영국왕 헨리 5세의 이른 죽음, 그 후 그의 부인이었던 프랑스 공주 캐서린의 재혼, 그런데 그 상대가 자신의 시종이었으니. 여러분, 캐서린의 시종이었던 재혼 남편 오웬 튜더를 기억해두세요. 자, 헨리 5세의 아들은 헨리 6세로 랭커스터 다음 왕위를 이어갑니다. 자, 어느 정도 족보가 정리되었으니 이제 시작해볼까요? 장미전쟁입니다. 현재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랭커스터 가문과 그 왕위를 탐내고 있는 요크 가문, 결국 두 가문 간의 갈등이 폭발해서 헨리 6세의 오촌 삼촌이었던 서머셋 공작이 주축이 된 헨리 6세 옹호 세력인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공작 리처드의 요크 가문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두 세력의 주축이었던 랭커스터 가문의 서머셋 공작과 요크 가문의 요크 공작이 초반 두 차례의 전투에서 차례로 전사하게 되고 이제 그 주역은 요크 공작의 아들 에드워드와 헨리 6세의 왕비 마가렛 간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마가렛과 에드워드 4세 간의 전투로 이어지는 거죠. 장미전쟁을 요약해보면 유력 귀족 가문 간의 권력 쟁탈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간단하게 들여다봐도 친족 간의 전쟁입니다. 에드워드 3세를 뿌리로 하는 두 개의 가문 간의 치열하고 꼼꼼하게 죽고 죽이는 과정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자면 현조, 즉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모시는 제사를 같이 하는 8촌 이내를 친족으로 보는데 이 장미전쟁의 경우가 딱 8촌 간의 전쟁이죠.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6세와 요크 가문의 요크 공작 리처드의 아들 이 에드워드가 딱 8촌 간입니다. 에드워드는 에드워드 4세가 되어서 장미전쟁 후반기를 장악합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가뜩이나 백년전쟁으로 줄어든 귀족들의 숫자가 더욱 줄어들게 되어서 이후 왕권 강화에 단초를 마련합니다. 전쟁 중 각종 전투에 관한 전쟁의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겠어요. 그리고 장미전쟁 안에는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목 정도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셋 공작과 요크 공작의 대립, 헨리 6세와 앙비 왕주의 마가렛, 그리고 에드워드 4세의 대립, 그리고 에드워드 4세의 승리와 패배한 랭커스터의 몰락 귀족 부인 엘리자베스 우드빌과의 만남. 이 랭커스터의 몰락 귀족 랭커스터의 몰락 귀족 엘리자베스 우드빌이 에드워드 4세와의 어떤 극적인 만남으로써 그가 왕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혔던 미모로도 유명하지만 몰락한 귀족 부인의 신분에서 반대편 가문의 왕비로 변화하는 과정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별명이 하얀 장미 가문의 여왕이라는 의미의 화이트 퀸이라고 하네요. 오른쪽 가운데 그림이 바로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에드워드 4세의 만남의 순간을 그려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에드워드 4세 사이에서 에드워드 5세와 훗날 헨리 튜더와 결혼하게 되는 엘리자베스가 태어나게 되죠. 이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에드워드 4세의 결혼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전 남편이 랭커스터 편이었다는 것과 출신 가문의 비천함을 이유로 요크 가문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4세의 동생인 리처드는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아들인 에드워드 5세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어 리처드 3세로 등극까지 하게 되죠. 리처드 3세는 독단적인 통치와 특히 에드워드 4세의 아들들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에 해당하는 요크의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잃게 됩니다. 같은 요크 가문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딸마저 뺏기게 된 엘리자베스 우드빌이 랭커스터 가문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랭커스터 세력의 분파이며 이제 요크 가문의 지지까지 얻게 된 랭커스터 가문의 반개 튜더 가문의 헨리가 리처드 3세를 물리치게 되고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시간 있을 때 한번 살펴보세요. 영국 드라마 화이트 퀸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장미전쟁의 후반부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장미전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랜테저넷이 마무리되고 튜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이제 영국은 튜더 왕조로 이어집니다. 장미전쟁은 이전의 전쟁처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몸값을 지불하며 풀어주곤 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쟁탈을 위한 전쟁이니만큼 풀어주면 다시 권력을 뺏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들 테니 살려둘 수가 없겠죠. 포로들이 많이 살해됩니다. 이렇게 친족 간에 서로 꼼꼼하게 죽이면서 유력한 귀족 수가 급감하게 되죠. 왕의 권위에 대항할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전쟁의 승리자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시작하는 이 튜더 왕조는 이후로 헨리 8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로 이어지는 영국 역사상 유례없는 왕권을 보여주는 절대 왕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튜더 왕조를 시작하기 전 이들의 혈통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본격적인 튜더 왕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헨리 5세의 왕비였던 프랑스 공주 출신 캐서린은 그의 의상 담당 시종이었던 웨일 출신 오웬 튜더와 재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에드먼드 튜더는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4세의 동생의 손녀 마가렛 보퍼트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바로 헨리 튜더, 즉 헨리 7세입니다. 그리고 이 헨리 튜더는 장미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게 되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 유명한 이들이 바람둥이 왕으로 유명한 헨리 8세입니다. 자, 파란색을 볼까요? 튜더 가문은 웨일즈 출신이죠. 그리고 프랑스 발로아 왕가의 공주와 결혼해서 프랑스 왕가의 혈통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결혼을 통해 랭커스터 가문의 일원이 되고 이후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면서 헨리 8세로 대표되는 헨리 7세의 자녀들은 웨일즈, 프랑스, 랭커스터, 요크 혈통을 모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참 쉽지 않죠. 다양한 혈통의 배경을 하나로 모은 튜더 왕조. 이제 근대의 시작, 종교전쟁과 르네상스기의 영국을 살펴보며 대영 제국이 형성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전쟁은 1485년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즈음 현재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카스티아 레온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카스티아 레온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면서 공동 통치하는 통합 왕국이 만들어졌고 1492년에는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는 최후의 이슬람 세력 그라나다 왕국을 몰아내면서
이베리아 반도에 강력한 가톨릭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의 성종임금님의 치세입니다.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튜더 왕조가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나라로서는 조선 건국 주축이었던 훈구 세력을 대체하게 되는 사림 세력이 기지개를 켜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의 시점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네요. 자, 다시 영국, 아니 에스파니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라나다 왕의 항복을 받는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2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지도는 이제 카스티아 이 레온과 아라곤 왕국이 통합되어서 이제 에스파냐 왕국의 탄생의 모습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고, 자, 그라나다 왕국은 이슬람 최후의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 최후의 왕국으로서 이 알함브라 궁전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 음악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1492년은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제노바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이죠. 이때부터 에스파니아에는 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이 이사벨라와 페르난도 2세의 후원을 받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스파니아에는 신대륙에 막대한 재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유럽 최강국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16세기는 가히 에스파니아의 시대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800년간의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며 유지해왔던 에스파니아였기에 그들의 종교인 가톨릭에 대한 믿음은 아주 굳건했습니다. 16세기를 관통했던 종교개혁의 물결을 막아내는데 가장 힘썼던 나라가 바로 에스파니아였죠. 이 에스파니아와 영국과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유럽의 종교개혁 200년 전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이끌었던 롤라드파의 종교개혁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살펴보세요. 루터보다 무려 200년 앞선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발걸음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거센 파도가 일렁이던 시절 영국은 헨리 8세가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헨리 7세 시절 같은 가톨릭 수호국이자 유럽의 강국 에스파니아와의 결혼을 통한 연합을 꾀하고 있었죠. 헨리 7세 왕위 계승자였던 믿음직한 큰아들 아서가 있었습니다. 이 아서가 에스파니아의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라의 막내딸 캐서린과 결혼합니다. 가톨릭 수호국끼리의 결혼을 통한 연합이었죠. 그런데 결혼 1년쯤에 아서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캐서린은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과부가 된 캐서린과 아서의 동생 헨리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헨리로서는 형수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결혼 초기에는 관계가 참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헨리 튜더와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 딸 메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메리 이후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된, 특히 왕위 계승을 위한 아들이 필요했던 헨리는 캐서린과 점차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캐서린을 버리게 되죠. 엄마를 버린 아빠, 그리고 그 아빠의 재혼과 천덕꾸러기로 살았던 어린 시절 등의 기억이 영국의 첫 공식 여왕 메리 1세로 등극하게 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후 블러디 메리, 즉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갖게 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튜더는 사실 아들 문제도 중요했지만 캐서린의 시종이었던 앤 볼린을 사랑하게 된 것이 이 캐서린과의 이혼의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앤 볼린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캐서린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되죠. 그냥 몰래 하는 사랑에 그쳤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과감하게 교황청에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혼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거죠. 이혼 사유는 방금 얘기했던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시 교황청의 든든한 후원국가는 에스파니아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역시 결혼으로 에스파니아와 오스트리아가 이 두 나라가 합스부르크 왕가로 합쳐져 있어서 가히 유럽의 최강국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유럽의 강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황청, 헨리 8세의 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청과 분리한다는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죠. 이른바 수장령입니다.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수장령, Acts of Supremacy.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과 분리시켜버렸고 영국은 이제 신교 국가로서 가톨릭 세력과 대항하는 한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청은 헨리 8세를 파문시키면서 가톨릭 국가들의 적대국이 되게 했죠. 캐서린과 이혼한 헨리 8세, 이혼의 사유로 제시했던 아들을 앤볼린과의 사이에서도 빨리 낳아야겠는데 안타깝게도 앤볼린은 여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훗날 엘리자베스 1세가 되죠. 이 바람둥이 왕 헨리 8세는 이제 앤볼린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앤볼린은 불륜, 이단, 모반 등의 혐의를 받아서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 천일의 앤으로 극화되었습니다. 역시 유명한 영화입니다. 앤볼린을 사형시킨 헨리 8세는 앤볼린의 시종이었던 제인 시모어를 다시 왕비로 맞아들이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근데 제인 시모어와의 결혼일이 앤볼린의 처형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하니 헨리 8세 참. 그런데 제인 시모어는 이 헨리 8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바로 직후에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이후로도 3명의 여인과 계속 결혼을 하게 됩니다. 5번째 부인인 캐서린 하워드가 앤볼린의 사촌동생이네요. 참나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마지막 부인이었던 캐서린 파. 이 여인이 노쇠해져가는 헨리 8세를 살뜰히 챙기고 특히 의붓자식들이면서 각기 엄마가 다른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이 3명의 왕녀와 왕자들을 보살피며 이들의 교육에 대해 정성을 기울였다고 하니 헨리 8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마음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여인을 만난 듯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 종교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서양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양대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적 세계관인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헤브라이즘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와 구약 성서의 근원을 둔 신중심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기둥 중 하나인 헤브라이즘의 발달에 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면서 모세오경을 경전의 시작점에 놓고 있는 2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이죠. 이 이슬람은 마호메트 이후에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됩니다. 수니파, 시아파 설명은 패스할게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 가차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미국을 나타내는 말을 중국어로, 아니 엄밀히 말해서 한자로 미리견이라 했던 첫 번째 특강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서양의 역사는 예수 이전과 이후, 즉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 출생 이전의 시대를 BC, 즉 before Christ로 하게 되고 예수 출생 이후의 시대를 주님의 시간이라는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의 약자 AD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면서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상 파괴령으로 대표되는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로만 가톨릭의 분열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톨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주교라고 하기도 하죠.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죠. 각 지역에는 교구들이 있고 그 교구들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주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교구의 주교이며 교황의 특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추기경이라고 하죠. 김수환 추기경님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 비교해서 새로운 믿음이라는 의미로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종파이죠. 교회는 기독교, 성당은 천주교. 이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고 성당은 건물이죠. 영어로는 교회는 church, 성당 건물은 cathedral.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것이 기독교죠. 아니 사실은 동방정교회까지 기독교라고 봐야 합니다. 야, 나 기독교야, 천주교 아니야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거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자, 개신교 좀 더 살펴볼까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종교개혁의 물결이 현재 독일 지방과 프랑스 일부 그리고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거세게 몰아칩니다. 기존 카톨릭의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강조하죠.
이 당시 유명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로는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벤과 츠빙글리 등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교파의 생성이 가능하죠. 성경 해석의 미세한 차이점들과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장로교, 프리바스테리안, 침례교, 베프티스트, 감리교, 메토디스트, 그리고 루터교, 루터리안 등이 있고 형식과 내용은 가톨릭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어 교회 조직에 있어 독립적인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즉 성공회 등이 개신교의 교파들입니다.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종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자, 복습해볼까요? 로만 카톨릭은 구교,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신교,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라 부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음으로 하는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 모두를 아우르는 편이다. 기억하세요. 헨리 8세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에드워드는 헨리 8세 사후 에드워드 6세로 즉위합니다.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어의 아들이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차갑고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명함을 갖추고 있어서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뛰어난 군주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들 갖고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6세 이후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펼쳐지는 종교와 신앙에 따른 증오와 미움의 신간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죠. 지금 좀 급하게 등장하신 이 여인은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 사이에 있었던 제인 그레이라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 사이에 있었던 제인 그레이라는 여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제인 그레이는 방금 언급한 종교와 신앙에 따른 증오와 미움의 시간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인 그레이 또한 왕족입니다. 헨리 8세가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 메리 튜더의 외손녀죠. 메리 튜더가 재혼해서 낳은 프랜시스 브랜든이라는 딸이 헨리 그레이라는 귀족 사이에서 낳은 딸이 제인 그레이입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재원이며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던 제인 그레이는 에드워드 6세 사후 에드워드 6세 이후 왕위 계승권 1순위였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 메리의 즉위를 반대하는 성공의 세력과 이와 결탁한 욕심 많은 부모에 의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본인은 한사코 거부했다고 하네요. 영국 왕으로 옹립되었다는 것을 전해받은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여왕 그레이의 시간은 단 9일에 불과했습니다. 민중들은 버림받은 왕비 캐서린의 딸, 엄마 없이 외롭게 성장했으며 앤 볼린의 시대에는 동생 엘리자베스의 시종 노릇까지 했었던 가녀린 메리를 지지했고 이에 힘입은 메리의 세력이 런던에 입성하게 되고 제인 그레이를 옹립했던 세력은 와해되고 맙니다. 결국 제인 그레이 추종 세력과 함께 제인 그레이는 처형되고 말죠. 제인 그레이는 역사 속에서도 퀸이 아닌 레이디 제인으로 기록됩니다. 제인 그레이를 몰아내고 여왕의 자리를 차지한 메리는 공식적인 첫 번째 영국 여왕으로 기록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국가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인 메리는 그 역시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재혼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종교인 성공회를 메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는 가톨릭 국가이자 유럽의 강자인 에스파니아와의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친척이었던 에스파니아의 펠리페 2세와 결혼하는 등의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며 성공의 중심의 사회에서 가톨릭으로의 복귀를 도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성공의 신자들의 대대적인 죽음이 진행되죠. 종교 재판에 의한 처형은 화형이었던 것 기억하고 있죠? 잔다르크에 내려진 처형이 화형이었죠. 메리 시대에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화형대의 잿더미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광기 어린 행보로 메리는 피의 메리, 즉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나중에 성년이 되면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 한 잔쯤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새빨간색이 돋보이는 블러디 메리라는 칵테일 한 잔 주문하면서 오늘의 이 강의를 기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메리는 메리 시대에 유럽 대륙의 마지막 거점지이자 왕실 재정의 든든한 근거였던 칼레를 상실합니다. 프랑스와 에스파니아의 전쟁에 영국이 에스파니아를 지원했었거든요. 이때 칼레를 상실하게 됩니다. 칼레 상실의 소식을 접한 메리의 분노가 아주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내가 죽으면 심장에 칼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한탄한 뒤 10개월 후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로 들어가며 다시 성공의 국가로 복귀하게 됩니다. 메리가 잃었던 것들, 칼레와 가톨릭 신앙은 유럽 대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리 이후 칼레를 잃은 영국은 이제 대서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대영제국의 큰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국가에서 성공해라는 다소 특이한 신교 국가로서 자리를 잡으며 에스파니아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역으로 이제 에스파니아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다를 지배했던 에스파니아와의 연합이 아닌 에스파니아와의 대립. 칼레의 상실과 에스파니아와의 관계 변화는 이제 영국을 유럽의 변방 국가가 아닌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장미전쟁을 바탕으로 한 영국 튜더 왕조의 탄생, 그리고 종교개혁의 물결 속 영국의 모습의 단면을 살펴봤던 영어권 문화의 발전과 성장 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이 진짜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차이콥스키의 전생애의 슬픔을 담았다고 여겨지는 제6번 교향곡 비참, 그중 제1악장입니다. 원치 않았던, 아니 단연코 거부했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반역자로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가녀린 여인 제인 그레이. 만 16세의 나이로 날카로운 도끼날에 의해 참수되었던 제인 그레이에게 그녀의 오촌 이모였던 메리 여왕은 성공의 신앙을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16세의 소녀는 죽음을 선택했고 처형 당일 가려진 시야로 인해 자신의 목을 놓아야 할 처형대를 찾지 못해 울먹이던 제인을 바라보며 도끼를 든 망나니도 그녀의 손을 이끌며 처형대로 인도하는 사제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던 그녀의 시녀들로 보이는 여인들의 절망 어린 표정들도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폴 들라로슈의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는 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을 그 유명한 고위의 해바라기를 찾아 종종 걸음을 옮기던 중에 발길을 멈추게 하며 무언가 모를 거대한 힘으로 가쁜 숨결을 고르게 하며 제인 그레이라는 슬픈 운명의 소녀를 가슴속에 새기게 합니다.